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언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주제는 김용민 PD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서경석 목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새한국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목사다. 대중은 이렇게 네.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최근에는 친일로 가야 그 길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와 봤습니다. 네네. 한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의 모든 합의는 부정됐고 다시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는 감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의 친중 반일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친중 반일이 아니라 반중 친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군사동맹이다.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그 다음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가 양국 군사협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게 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우파 정권이기만 했어도 이번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본의 양심 세력과 공고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작은 싸움은 저도 상관없다. 큰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 제발 하찮은 치졸한 대일 감정 싸움은 집어쳐야 한다. 제 서경석 목사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말이죠. 네. 아니, 이 형님이 이렇게 맛이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아주 신내가 나요. 맛이 가도 아주 이렇게 신내가 날 수가 없어요. 요즘 전국을 돌면서 이 양반이 정치개혁 국민연합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이 따로 총선을 치르면은 표가 분산되니 우파 대연합의 기치를 내걸면서 함께 모이자. 네. 그러면서 자신이 빅 텐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서경석 보고 그 텐트 아래 모일지 의문입니다만은. 자, 새한국의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목사네요. 네. 최명진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4월 총선에서 과연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내년은 피폐한다 하는 얘기고, 우리 지금 우파에 단체 많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좌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좌파들을 끌고 가는 리더격의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민노총이에요. 민노총이 그걸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새한국도 그와 같은 큰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제가 사무총장인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 4월 총선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꿨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정권을 바꾸면 쟤네들 가만히 있을까요? 더 지을리을할 겁니다. 더.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래도 우파의 제대로 된 단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발언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교회나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발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그 정치권 기웃거리는 목사들의 아주 근본적인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준호 목사와 같이 빈민운동도 하고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좌익 프레임, 네. 좌파 프레임, 또 종북 프레임 이런 걸 기치로 내세워서 정치권과 어떠한 커넥션에 의해서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쪽에 있는 많은 그 정치 세력들이 박근혜 석방 반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규합을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그 찬란했던, 네. 한때 잘 나갔던 그런 그걸 아직 그 로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자신들의 빅데이터 안에 규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 목회자로서 과연 이런 게 합당한 일인지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파 뭐 대통합, 굉장히 뭐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특별한 전략이라도 좀 있을까요? 이 서경석 목사의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상 규명을 실시하자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은 탄핵이 이 불법이란 사실이 드러난다고 서경석 목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서는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공동 사죄문을 쓰고 지나간 일을 더 묻지 말고 총선 승리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가짜 뉴스의 결과물이다. 이런 네.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공화당은 지난 경상남도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결국은 좌파의 이중대 역할을 했습니다. 우파 대연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파들의 상황을 보면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쫙 하고 나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나올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앞장을 서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같이 탄핵을 사죄하자. 그 다음부터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탄핵파냐 아니냐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하나가 되자. 그래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천만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박근혜 탄핵이었는데 이게 다 가짜뉴스의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좀 소름도 끼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1,000만 넘는 시민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거리로 나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 이른바 극우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요즘 아주 심각한 중독 현상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짜 뉴스 중독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매체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극우 유튜브 방송만 보고 있어요. 이 네. 방송에서는 탄핵은 가짜다. 그리고 박근혜의 각종 혐의는 또한 모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네.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 의견 제시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뭔 잘못을 했느냐. 무죄다. 그걸 넘어서서 법원도 그 무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저기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을 때 파기환송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만세 불렀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그 파기환송은 그 지금 벌이 너무 약하다. 좀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갇혀버려가지고 이 가짜 뉴스에 중독돼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우리 공화당 같습니다만 이 사람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태블릿 PC도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냐고. 언제 드러났어요? 가짜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한 변희재는 감옥 갔어요. 그러다 이제 보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억울하다고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억울한 건 지들 주장이지 그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경석 씨도 좀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이것은 잘못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박근혜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라는 믿음. 대법원에서 이번에 유죄 판결 났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 그러세요? 가짜뉴스 중독증. 사실 뭐 막말의 수위도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독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개념은 둘째치더라도요. 네. 이 기본적으로 확증 편향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확증 편향에 근거해서 네. 무조건 그 보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로만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도 그것조차도 조작됐다 하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태극기 집회에 있어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이걸 목사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수교회가 아니라 적지 않은 그 한국교회 주류의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한국의 이 시류와 그리고 이 정세를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필터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마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자신들의 교인들 또는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 팬덤층을 이렇게 현장으로 그리고 선동하듯이 그걸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네. 이렇게 끌어모으면 그 음집 세력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와 그리고 가시적인 그러한 이 대내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목회자한테는 있기 때문에 네. 교인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그 적지 않은 선두의 목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서경석 목사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그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새한국, 네. 약칭 새한국은 애국 메시지 문자 보내기 자원봉사 활동, 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팸플릿 배포하기 운동, 이걸 통해서 회원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하면 회원이 모집되는 모양이죠. 예. 저희도 한번 이런 방법을 예. 평화나무도. 이 또 이제 시민운동의 대부 아니십니까? 이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글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Send Anywhere 심플 주소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네.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네. 사는 지역을 분류해서 효과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울 역시 점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운동은 네트워킹이 핵심입니다. 네트워킹의 그런 여러 그 기법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노하우가. 녹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서경석 목사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직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 좀 있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저 서경석 목사가 지금 자신의 포지션을 굉장히 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서경석 말을 듣습니까?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대세는 정광훈 씨인가요, 그럼? 아니 뭐 하여간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이 그 당 밖의 시민단체,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그 시민운동가, 한물간 시민운동가의 말에 좌지우지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몰락 단계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몰락 단계까지 간 건 아닙니다. 서경석 목사는 정치기원 국민연합의 공천 성공을 자신했지만은 글쎄요, 그 일부 지역에서는 또 동조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게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경석 목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 아까 저희가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왔는데 수원에 누가 왔는가 하면 정미경 씨, 그 최고위원 정미경 씨가 이번에 왔어요. 지난번 수원 집회할 때는 한 600명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5개 당협, 갑, 을, 병, 정 정미경 씨가 왔어요. 와서 또 한탄스러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안쪽에서의 얘기들을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와 함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대통합을 할 거냐? 그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음 카페를 통해서 정치 개헌 국민연합의 회원을 모집하고 최소 1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자유한국당 공식 공천 전까지 여러 번 실시해서 예비 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치 개헌 국민연합의 회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낙관했는데 글쎄요. 여론조사는 말이죠. 그 네. 대상이 정해지는 순간, 조사 대상이 특정되는 순간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마구잡이로 돌려서 그렇게 해서 표본을 모을 때 이게 비로소 여론조사로서 효능이 있는 공신력을 거지. 갖고, 네. 자기 뭐 회원 주소록 갖고 여론조사 돌린다? 그건 자기들이 공천 주겠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라는 말은 여기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서경석 씨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서경석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분은
역시 그 시민운동가답게 시민운동가가 사실은 네. 자신의 이상과 주장을 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민운동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스폰서 모집에 네. 이 각별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서경석 목사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폰서라고 하면 스폰서 많은 자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었죠. 이것 때문에 주요 인사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 외부 단체들, 이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특혜를 베풀면서 이들을 육성시켜가지고 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우군 역할을 하도록 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자금을 제공한 42개 보수 우익단체들이 재판 과정에서 그 이름이 드러났는데요. 그중에서 서경석 목사가 이끌었던 선진화 시민행동 5회에 걸쳐서 2억 1,7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네.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만든 단체는 제가 얼추 세봐도 한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 부지런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서경석 목사가 말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2017년 2월이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집회 현장에 나와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이재용을 잘못 없는데 구속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구속시켰다고 했는데 무리하게 구속시켰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뇌물 80억 이상을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씨가 박근혜한테 뇌물 80억 이상을 주었다 이렇게 인정한 건데 여간 서경석 씨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분이 이걸 해가지고 삼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좋아할지 빤히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2008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였습니다. 네. 2008년에 봄에 이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을 불태웠던 촛불 기억하시죠?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기독교 사회책임 대표였거든요. 네. 서경석 씨가 기독교 목사 9,101명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우려는 정부와 국회에 맡기자. 그러니까 촛불 집회 그만하자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9,101명 목사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서경석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그리고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 그리고 강남교회 지금은 이제 3.1교회 가신 송태근 목사 이런 분들도 서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송태근 목사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들이 나 서명한 적 없는데 나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개망신을 나겠죠. 자 보십시오. 이 성명 또 이 서명한 목사들 이렇게 명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분께서 좋아하셨겠죠. 이명박 씨가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시민운동가 서경석이 이렇게 뭐 말하자면은 컨셉에 맞게 이렇게 전개해왔던 시민운동을 보면서 말이죠. 이분의 의도와 이분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 서경석의 행보를 얼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네, 마음이 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그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네. 된 것을 배합하지 않으실까? 매우 배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 잘하셨는데 네. 사실 서경석 씨가 90년대만 해도 시민운동의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시민운동가였는데 이분이 꺾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0년 총선 시민연대 바로 이 사건을 기화로 했습니다. 2000년에 총선이 있었죠. 네. 그때 나쁜 정치인들 물갈이 하자라면서 박원순, 조희연 이런 참여연대. 시민운동가들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총선 시민연대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낙천 운동을 벌이자 이랬는데 서경석 씨가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는데 서경석 씨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서경석 씨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뭐 또 새로운 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몸부림을 쳤는데 서경석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뉴라이트로 가버렸어요. 대충 뭐 그분의 행보, 그분의 또 2000년 당시 상황을 또 짐작해 보자면은 왜 그가 뉴라이트로 말하자면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면서 그곳에 투항했는지 그 이유가 헤아려집니다. 그분이 바라는 새 한국의 모습이 참 끔찍하네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경실련을 맡으면서 본인 혼자 이제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울시장 후보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갑자기 박원순하고 조희연이 나와서 참여연대 만들고 이 스포트라이트가 독차지되던 게 분산되고 저쪽이 확 인기를 얻으니까요. 네. 그 이후로 갑자기 바뀐 첫 스타트 행보가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갈아타셨거든요. 되게 네. 그래요. 그 네. 우파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인권에서 인권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는 갑자기 탈북자를 돕는다고 하더니 네. 반북한 운동을 하고 그래서 더 극우 노선으로 가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그게 수순입니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서경석 목사 꿈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따라주지 않은 현실에 몸부림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계에서 나온 뭐 예. 성명이나 이런 것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사해 오셨죠. 예. 네. 특히 그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그 네. 대표 유만석 목사가 대표로 있는데요. 굉장히 그 대형 예. 교회나 이런 교회들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는 맞습니다. 곳입니다. 네. 아마 2000년이었을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MBC에 의해서 탈탈 털렸거든요. 그때 MBC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죠. 이와 관련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언론사들, 김대중 정부 이후 언론들이 이 언론 자유라는 명목으로 한국교회를 털고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 수단이 있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한국교회 언론회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일 날요. 네.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 조국하시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해당 논평을요.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일보 등이 받았습니다. 네. 그 한국교회 언론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면서요. 그에 대한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정도까지 되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전혀 미동이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문제의 종합세트와 같은 인사를 국가의 법률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국민의 법정서와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
그리고 그가 남을 향해 그동안 쏟아냈던 수많은 말들에도 크게 위배됨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네.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웃깁니다. 아유, 자기 나름대로 공평을 아유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언어 유희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네. 예. 언어 유의 대가로서 네. 그렇게 하나도 안 정말 웃기다고 이건 진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됩니다. 이거는. 예. 그 예. 고발은 누가 한 겁니까? 기독자유당의 그 고영일 대표라고요. 아,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변호사. 목사교회 예, 그 교사님. 교수님 하고 있어요. 저를 이제 권지현 센터장을 말이죠. 건조물 그 침입으로 제가 사랑제일교회 예배 가가지고 취재했다고 예. 현주 건조물 침입죄? 네. 아니 예배당에 그러면은 뭐야?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고발당하겠네. 고소당하겠어. 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예배 참석자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주 건조물 침입죄로. 특히 그 구린 교회들이 네. 예, 대체적으로 반대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교회 출입을 막고 있죠. 어떻게 네. 됐습니까? 예. 저는 무혐의로 지금 무혐의로 결론 납니다, 당연히. 네. 예.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께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성북경찰서에다가 업무방해 및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내용을 크리스찬 투데이가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방해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목회자 341명이 서명 발표를 했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씨를 지명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독선이다. 밝혀진 일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며 위선, 뻔뻔함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조로남불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씨 법무부 장관 지명 절대 반대. 그리고 피 흘려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성평등 절대 훼손 말 것.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 70년을 담보한 한미 동맹 더욱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요. 이 해당 내용도 23일자 이번에는 또 조선일보와 네. 23일 또 어김없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렸습니다. 아, 네. 예. 예, 이거 교계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데요.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사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네. 지금 일단 그 반대 진영에서 하고 있는 전략적 그 요소가 동성애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은데 친동성애 같아서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지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본인의 그 신앙적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한 후보자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조국 후보자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공직자로 세울 때 그가 지금 했던 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족적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가 걸어온 길이 공공의 유익과 그리고 고의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보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과 사회 유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인을 신앙적 관점으로 지지하느냐 네. 안 하느냐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걸어온 모든 행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공공의 유익을 추구한 부분이 많았는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한 게 많았는지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뽑아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행보들을 보면요. 네.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구조에 대한 불평등과 그리고 재벌, 악덕 재벌과 그리고 정경유착, 다양한 우리 사회 구조학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단순히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현장에서 또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실천을 해오셨거든요. 네. 그러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네. 그리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 예,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제 개인의 인상 비평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구도를 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쪽이 어떤 욕망을 갖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게 봐야 되는 건데, 조국 후보자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이건 거의 그 압박이거든요. 사퇴 네. 압박이에요. 뭔가 비위가 있어서 하나 둘씩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야. 이거 장관 맞지 마. 이런 그 큰 프레임 속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에 수용하는 순간 이런 우리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먹히는구나.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승전 사례가 되면서 앞으로 제2, 제3, 제4의 조국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신념 있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괜히 나갔다가 인생 조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자의 그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서 조국 후보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기는 것은 조국 후보자를 잃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화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있는 거고. 아니 그 지금 네. 그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조국 후보자 당사자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또 야당의 공세 속에서 큰 한방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조국 후보자는 사사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잣대로 모든 공직 후보자들을 대했을 경우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제 학폭 피해 학생의 마르지 않은 눈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디모대 목사께서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해 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안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졌던 거제 학폭 피해 학생 이야기입니다. 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기절놀이, 그리고 물고문, 네. 그리고 패드립 등의 폭행을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당하면서 네. 큰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폭행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었는데요.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제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네, 심지어 그 피해 학생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피해 학생이 이런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 호소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들어주기는커녕 빨리 사건을 이렇게 덮고 매듭 지으려고 용서만을 이 아이한테 강요하면서 네.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 2차 가해를 가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카이로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그 평화나무 회원들과 함께 거제도로 내려가서 학교 폭력 피해, 교회 폭력 피해 청소년과 그 피해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가 돌봐달라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네. 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당시 현장 상황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애들이 한 명씩 미치고 되는 거예요. 머리 잡고 빙빙 계속 돌렸어요.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고용교회만 안 갔어도 애가 일어나는 아니에요. 친구도 많았고 약간 리더십도 있었고 배려심도 있었고 매일 침뱉음과 기술과 폭행과 고문을 당했어요. 매주 교회에서는 집단 폭행을 당했고 교회가 거짓말하고 하는 거 보고 얘가 어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아무리 못 믿는 거야. 그날 하도 금방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저쪽에서 전에 무슨 공황장애나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일도 처음으로 들으니까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 말로 이것들이 흘리고 다니는 말이야 저쪽에서.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5분의 CCTV는 딴 아들이 했던 그런 걸 했던 걸 갖다가 그거 다 봐봅니까? 그 얼굴 다 하긴 다 했는데.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그런 저쪽에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본다.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명을 그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뭐 저희는 질문 안 받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많이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질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고3호에서는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가해자들의 거액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이 돌고 있고요. 그 가족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그 아이를 이 사건을 빌어서 돈을 요구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짓말들이 정말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피해 학생을 가슴으로 보듬안고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시 이 사건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목사님? 예, 피해 학생 A군은 이 예. 법원이 지정한 모 병원에서 이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 하나의 어떤 그런 증상으로서 네. 예. 피해 사례로서 나왔다. 이게 인정된 거죠? 예, 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피해 학생을 직접 만났었지 않습니까? 네.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사람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었고 지금 이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아이고, 이런. 들었습니다. 예.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지난해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지난해 9월 초에 네. 가해 학생 4명을 상대로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일 가해자 4명 중에 폭행에 가장 앞장섰던 학생을 폭행, 공동폭행, 상해 및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네. 이 성폭력 그 범죄처벌 특례법은 얘네들이 또 카메라로 촬영해서 아하.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예, 고소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고요. 네. 나머지 2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모두 네. 유죄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좀 보셨나요? 예. 그래서 네. 공소장에는 피해 학생이 당한 폭행이 담겼습니다. 네, 네. 내용을 보면 너무 참담한데요. 네. 학교, 교실, 급식소, 그리고 동네 분식집, 아파트 단지, 공원, 학원 등 부근 등을 일체 다 가리지 않고 그 다양한 장소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교회 주차장에서 옷을 벗긴 뒤에 신체를 촬영했고 네. 일주일 뒤에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피해자 어머니의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한 다음에 각종 음담 패설 패드립까지 일삼았다는 사실을 아이고, 참. 이 사실건에 있어서는요, 또 안타깝게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이 어머니의 페이스북 이 어머니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이 어머니를 좀 성적으로 농락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했죠. 네. 그래서 최근 담당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최후 진술이나 건강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송치가 됐고요. 네. 본인 또한 담당 검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아, 어머니가? 예, 네. 맞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빨리 끝내려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그 어머니께서 호소하셨습니다. 네. 여론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일을 주목하게 된다면은 재발 방지까지도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가해자들이 여전히 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 학생 어머니를 이제 가해자 측에서 폭행죄로 맞고소했다. 예. 이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 부모들이 그 몇 명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분식점에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근데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 학생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 가해 학생들 뺨을 때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맞고소를 해가지고 그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가 네. 있었죠. 아무래도 뭐 청소년을 때림을 보는 데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후 상황은 좀 살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가 그 청소년들의 뺨을 때리는 게 이 정도가 나왔으면 우리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건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나 교회에서는 좀 피해 학생들을 좀 돌봐주고 관심을 좀 가져주나요?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네. 좀 안타까운 게요. 그 언론이나 방송에 순간 이슈화가 되고 나면 네. 지역사회에서는 해결된 일로 여기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떻게든 이렇게 돌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이 사건이 불거지면 교회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니까 네. 오히려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에서 피해 학생과 어머니를 돕고 계신 그 피해자 그 모자가 네. 모자님들께서 다니신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네. 목사님께서 이 피해 아이와 어머님을 돕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고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평안나무를 방문했었는데요. 한번 얘기 듣고 오시죠. 예. 지금 피해 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달달에 내야 될 것들이 감당이 안 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일단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서 심적으로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제가 뭘 도와드리고 앞장서서 해서가 아니라 그냥 집사님 마음을 들어줬기 때문에 집사님 저를 의지하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누구도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루머로서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교회 측이나 가해자 측이나 우리 아이 괜찮냐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에서 장난으로 했으니까 얼른 회복해, 마음 풀어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정말 네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정적인 어떤 지원, 물질적인 지원 뭐 이런 것 건강적인 회복. 네. 네. 하나님께서 약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는데 이 시대에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왜 돌봐주지 않고 왜 피해자를 감싸 안아주지 않는지에 대한 사실은 분노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피해 학생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이 사건이 사실 너무 피해자와 어떤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보여졌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제대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좀 뭐 피해 학생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좀 제대로 마무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커지면요, 규모가 있어지면은 교회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 교회 구성원인 하나님 외에 교회의 또 다른 주체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헌금 많이 내주시면 고마워 보이고, 적게 내고 말만 많으면 밉게 보이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뭐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이런 거 대비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성과 관련된 이런 사고라든지 혹은 뭐 또 그 밖에 예견할 수 있는 이런 참사들을 미리 다 예견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땐 어떤 매뉴얼로 대처하는 것인지 목사님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단 말이죠. 중직들 자녀란 말이에요. 중직들 자녀가 저 형편이 불우한 그런 어떤 가정의 아이를 폭행했다. 그러면 중직들을 보호해야지. 이것은 중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교회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고현교회 네. 맹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성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거제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관심을 갖잖아요. 또 이 모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당신들은 못합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왜 충직들 눈치를 보고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편에 서신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설교 같았습니다. 네.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기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네.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나이 어린 거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악랄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은 일단은 어떤 법적 처벌이 어렵겠지만 이 마음적으로 일단은 돼지게 쳐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애들은 정말 이런 새끼들은 한번 손을 봐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교묘하게 이 어른들의 정서 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애들은 그런 어른들의 정서와 법적 그 취약점을 알고 본인들의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가지고 이 무마시키려는 넘어가려는 그런 짓을 하는 악랄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 물론 선도가 목적이라는 생각이 더 우선이지만 네.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요. 이런 놈들이 부모들이 특히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부모면은 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저는 또 너무 가슴 아픈 지점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이거는 한 번 이 병명 진단을 받으면요. 평생 가요. 네. 이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 놓은 겁니다. 네. 그래갖고 얘네들은 뭐 솜방망이 처벌 받고 뭐 1년, 몇 개월 또는 2, 3년 그냥 휘둘렸다가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지만 이 피해 아이는 이거를 평생 가슴에 끌어안고 치료받아야 되는 정신적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잊고 살 거예요. 네.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솔직히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해야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그 부모들은 아마 이런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왜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야? 당신을 닮았는데 그런 애지.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교회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사실은 몰랐었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좀 정말로 이제라도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눈물을 닦는데 집중해 주실 것을 저도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